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관련 소식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역시나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기준금리인 이제 3.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고요.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년여간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한국은행은 2019년 코로나19 쇼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 수준까지 내렸었거든요. 이후 동결을 거쳐서 2021년 8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3.5% 동결로 인상 기조는 깨졌고요. 지금까지 9연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연속 동결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 배경은 또 어떤 게 좀 거론이 되나요? 지금 한은은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이 경제 성장 등 상충되는 이제 요소들에 복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아직은 어느 한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를 하다가 올해 1월 2.8%로 이제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식료품,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서 언제라도 다시 이게 오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한은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제 생활 물가도 여전히 높다면서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지나치게 가계 부채가 좀 많잖아요. 또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금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난달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도 무려 1,886조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렇다고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긴 좀 힘든 상황인데요. 금리 부담이 커지면 태양건설 워크아웃 사태와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서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2.1% 달성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나 가계부채, 부동산을 자극할까 봐 금리 인하에 굉장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고금리 피해 때문에 금리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늦춰지면서 6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한국은행 결정에 영향을 좀 줬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미국이 통화 긴축을 종료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피벗을 시장에서 기대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올해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내리는지도 상당히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월 FOMC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준 위원들은 이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두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신중한 견해를 유지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향해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를 보면 아직은 이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하지만 미국이 지금과 같은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이게 경기 하방 위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올해 6월경에 통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주류 의견이고요. 네. 이전까지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구체적인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면 한은도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한 뒤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이전 회의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을 이제 작년 11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근원 물가라는 거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이제 계절적 영향을 받는 물가를 제외한 물가 지표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 조정됐다는 거는 물가가 11월 예상 때보다는 그나마 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죠. 하느니 작년 11월에는 2.3%였는데 올해는 2.2%로 낮췄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 전망과 동일하게 2.6%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이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 이런 문구도 통방문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앞서 한은은 11월 통방문에서 이 긴축 기간을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이렇게 바꿨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긴축 기간이 미묘하게 줄어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이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것을 유지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은은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을 2.1%로 작년 11월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주요국 통화 정책, IT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PF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는 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도 바로 있었는데 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나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한 뒤에 이제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과 같이 뭐 금리를 동결하는 이런 금리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 향후 뭐 금리 방향성이라던가 시장 뭐 움직임에 좀 힌트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에 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한은 총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초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향후 3개월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가 부진해서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수 부진에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네. 이 총재는 이제 상반기 지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5월 경제 전망을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5월 때 또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PF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총선 이전에 부동산 PF가 넘어질 것을 다 막아줘서 뭐 그 다음에 터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다. 그래서 이제 총선 전후에 크게 바뀔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PF는 금리로 해결해야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요. 이 총재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또 냈어요.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부동산 가격만 올린 데만 관심이 있다면서 물론 망국이란 표현까지는 안 쓰겠지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 언젠간 고쳐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금통위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AI 열풍의 깜짝 실적, 반도체 세계 1위 등극 소식인데요. 한국은행 금통위 못지않게 미국 회사 하나의 실적 발표가 간밤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세계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뉴욕 증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네요. 맞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바람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에 AI 반도체 시장에 90%가량을 점유하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AI가 뭐 돈이 되는지 아니면 뭐 거품인지 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206억 달러를 웃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도 5.15달러로 전망치인 이제 4.64달러를 뛰어넘었고요. 총이익은 122억 9천만 달러로 무려 769%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사실 과연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보란 듯이 엄청난 실적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게 좀 거론이 되나요? 네, 엔비디아는 4분기 호실적이 대표 상품인 H100과 같은 이 서버용 AI 칩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은 400% 이상 증가를 했고 노트북과 PC용 그래픽카드를 포함하는 게임 부문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56%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AI 데이터 부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이죠. 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에는 2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는 월가 전망치 221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제 앞으로 AI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앞으로 AI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오늘 그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이제 AI, 그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공급도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출시도 예고하기도 했죠.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약진을 하면서 연간 매출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기업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한 해 매출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인텔의 매출을 웃돌아서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에 등극을 했어요. 네. 엔비디아의 작년 매출이 609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는 인텔의 한 해 매출액인 542억 달러, 삼성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인 약 5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이죠. 엔비디아는 인텔이나 삼성과 달리 이 자사의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 이제 설계 고성능 반도체 설계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제조는 그 세계적인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에 투자할 돈을 설계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공장 세우는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실적의 배경이라고 시장에서 봤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 압력을 키웠는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코스피도 얼마나 좀 탄력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포인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